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이미란 작가님의 단편소설 1박 2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의 소설집 너의 경우에 실린 단편소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80이 넘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며느리이자 딸로 살아가는 한 여인의 시선으로 담아낸 1박 2일의 여행기입니다. 이야기 속에 너라는 호칭은 바로 딸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소설을 듣는 동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 속에서도 여전히 소녀 같은 어머니들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서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리는 딸의 이야기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박 2일) 이미란 단편소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는 아랫도리의 화한 느낌을 감지하고 언짢은 기분으로 일어났다. 너는 약상자를 열고 상비에 두고 있는 항생제를 먹고 물을 2컵 마셨다. 내가 세상의 모든 통증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방광염처럼 기분 나쁜 통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랫배를 누르는 무지근함, 참을 수 없는 요의, 식은땀을 거쳐 쐐기풀로 찌르는 듯한 배뇨의 단계가 있다. 이 모든 증상의 전조가 시작된 것이다. 나 갈게. 수고해. 남편은 미안해하며 먼저 집을 나갔다. 회사의 대표가 어젯밤 부친상을 당해 직원들 몇 사람과 강원도까지 조문을 가기로 한 것이다. 두 어머니들과 함께 떠나기로 한 1박 2일의 여행은 이제 온전히 너의 몫이 되었다. 80이 넘은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의 1박 2일을 떠맡은 너의 어깨는 무겁다. 남편에게 일이 생겼다고 여행을 물을 만한 배심이 내게는 없다.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나들이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시어머니는 2차례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속내를 혼잣말처럼 중얼거려 밝힌 후 후렴처럼 나는 괜찮아 라고 덧붙인다. 대개의 경우 너는 시어머니의 소원을 수리하지만 성가신 이를 때는 나는 괜찮아 라는 말을 면죄부 삼아 모른 채 한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래 너희 내외는 늘 시어머니와 친정부모를 한자리에 모셨다.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나 이틀에 걸친 여행도 했다. 그러다가 3년 전 친정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는 더 이상 부모와의 여행을 하지 않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급격히 쇠약해져 허리가 굽고 걸음걸이가 힘들어진 때문이었다. 휴가철이면 두 어머니들이 좋아했던 비읍읍이 생각나진 않는 건 아니었다. 비읍읍은 온천 호텔이 있고 해산물 먹거리가 좋아 겨울에 즐겨 찾던 여행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허리를 잘 펴지 못하는 엄마가 탕에서 미끄러져 낙상이라도 당할까봐 아예 엄두를 내지 않았다. 이번 여행은 내가 그냥 인사로 해본 말에 엄마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바람에 이루어졌다. 매번 휴가철을 그냥 보내기도 민망하여 어디 가서 하룻밤이라도 쉬었다 올까요 했더니 엄마가 대뜸
비읍읍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나는 괜찮애 후렴구 앞에 중얼거림이 떠오르기도 해서 너는 짧은 여름여행을 결심했다. 너는 서서 밥을 먹는다. 아랫배를 누르는 무지근한 불쾌감은 의자에 앉으면 더 힘들다. 항생제 의약 효과 발생하기까지는 대략 2시간. 너는 시계를 보면서 된장찌개와 콩나물을 밥에 비벼서 입에 넣는다. 몸이 힘들 때 더욱 밥을 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다. 친정집에 먼저 들러 엄마를 태우고 요양원으로 향한다. 요양원은 광주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읍소재지에 있다. 엄마는 당신이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버릴지 몰랐다고 한탄한다. 꼿꼿이 걸어다니는 시어머니가 부럽다고도 한다. 그래도 엄마는 자식 옆에 있으니 요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내 말에 묵묵부답이다. 귀가 어두워진 엄마는 불쑥불쑥 당신이 생각나는 말만 하고 내 말에는 답변을 않는다. 보청기를 쓰고도 잘 듣지 못하는 것이다. 요양원 앞에서 차를 멈추자 현관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지 시어머니가 바로 걸어 나온다. 동작이 굼떠서 약속 시간이 늘 늦던 시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을 한 뒤부터 먼저 나와 기다리기도 한다. 시어머니의 진홍색 샤틴 자켓이 화사하다. 엄마가 고급 브랜드의 옷을 사서 한 계절 내내 입는 편이라면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사더라도 여러 벌을 장만하여 늘 새 옷으로 챙겨 입는 쪽이다. 피부가 얇은 탓에 일찌감치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이 되었지만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에 신경을 쓴 화장을 한다. 너는 작은 꽃무늬 자켓에 목 언저리로 러닝 셔츠 어깨가 자꾸 얼굴을 내밀며 시어머니의 공든 차림새를 회방하는 것을 바라본다. 정서방이 못 갈 형편이면 좀 미룬단 말이지. 기어이 가겠다고. 엄마는 시어머니를 맞으며 은근히 딸 자랑을 한다. 아들이 없는 여행이라 시어머니는 다소 기가 눌리는 듯하다. 이것이 마지막 여행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의외였다. 평소 같으면 부모 생전에 잘해야지 죽고 나면 다 소용없어라 라는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고부 관계에서도 시크한 편이었다. 시어머니 유세도 없었고 며느리인 내게 바라는 것도 없었다. 승용차에서 오르내릴 때 혹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당신의 아들이나 딸의 손은 빌리면서도 내가 부축하려 하면 시어머니는 항상 고개를 저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너에게 의지하는 일이 싫은 듯 했다. 생각해보면 너도 그렇게 만만한 며느리는 아니었다. 결혼 초에는 일요일 점심을 시댁에서 먹는 일이 많았다. 어느 날 시아버지와 너희 내외가 밥상을 두고 둘러앉았는데 시어머니가 양푼에 담긴 찬밥을 내왔다. 식은 밥을 먹어버려야겠네. 막 수저를 들려던 참이었다. 나는 어머니 제가 먹을게요 라든가 어머니 저도 먹을게요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찬밥을 먹기 싫었던 것이다. 너는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 며느리가 되었다고 해서 왜 찬밥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 너는 묵묵히 따뜻한 밥을 먹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찬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날 밥상은
전체적으로 묵묵했다. 시어머니가 내 속을 긁은 일도 있었다. 결혼하고 맞은 첫 설날이었다. 떡국을 끓일 국물을 내기 위해 시어머니는 쇠고기를 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들던 너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어머, 어머니는 쇠고기를 그냥 넣으시네요. 저희 집에서는 쇠고기를 볶아서 국물을 만드는데요. 너는 단지 식문화의 차이를 언급했을 뿐인데 시어머니는 쌀쌀이 대꾸했다. 고기가 싱싱하지 않을 때나 볶는 것이지. 그 말에 너는 한 방 맞은 기분이었다. 친정집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지금도 내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 말이 남아있다. 시어머니와의 심리전에서 내가 기선을 제압한 것은 시어머니가 전한 뜬소문 때문이었다. 당시 내가 근무하고 있던 학교의 교무실에서 내 책상은 노총각 선생의 책상과 나란히 있었다. 내 고등학교 동창의 오빠이기도 해서 그 선생과는 주고받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잔뜩 화가 나서 너를 몰아붙였다.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생과 결혼했을 거라는 말을 내가 했다는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는 것이다. 너는 침착하게 대응했던 것 같다. 그런 비상식적인 말을 했겠는가? 시어머니는 왜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말을 아들에게 전해 부부간에 불화를 일으키는가? 내 말이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평생 내게 시비를 걸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명문여고 출신의 인텔리였다. 살림에는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늘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 잡지를 읽고 있었다. 마늘과 고추 살 때를 놓치지 않고 된장, 고추장을 담그고 계절에 따른 밥상으로 가족들을 먹이는 데 바쁜 친정엄마와는 관심의 영역이 달랐다. 그래서 며느리와의 불화란 사실 시어머니의 교양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 군림하지 않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은근히 내게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듯하다. 언젠가는 이야기 도중에 불쑥 내 아랫배를 움켜쥐는 바람에 화들짝 놀란 적이 있었다. 너는 왜 아랫배도 나오지 않냐? 나누고 있던 이야기의 맥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었다. 그때 너는 문득 어떤 시인의 경고를 생각했다. 결혼이란 어머니라는 헌집에서 아내라는 새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다. 새집으로 이사를 온 내 남편 역시 헌집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헌집과 새집의 차이를 곰곰 견주어 보는지도 몰랐다. 시어머니에게 서운했던 기억만이 또렷이 남아있는 것은 고부관계라는 게 법으로 맺어진 인위적인 사이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시어머니에게도 내가 괘씸했던 기억만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도 시어머니도 그 감정들을 풀어내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다. 엄마에게 섭섭했던 기억이 내게는 없다. 그러나 엄마는 내게 서운했던 순간이 있었다. 가사 도우미를 쓰지 않고 엄마가 내 집안일을 도와주던 어느 날 퇴근해 보니 거실이 어수선했다. 너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도우미들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말끔히 정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이 지난 후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도움이 취급하는 것 같아 너무 서러웠노라고. 너는 좀 억울했지만 엄마는 서운했던 마음을 풀어냈고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았다. 너는 그것이 혈연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은 실은 수년 전부터 여행 때마다 엄마가 되뇌이곤 했던 소리였다. 너는 그 말이 싫었다. 아직은 건강한 엄마가 죽음을 입에 담는 것도 불길했지만 한편으로 그 말은 내게 효도를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는 엄마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랬으면서도 언젠가부터 전화를 하는 엄마의 음성에서 응석이 묻어나는 게 부담스러웠다. 80이 넘으면서 엄마는 점점 큰딸인 내게 의지하는 일이 많아졌다. 바쁜 일과 시간에 전화를 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으면 짜증이 났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너는 엄마에게 언짢은 감정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내게 베풀었던 시간과 몸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스리곤 했다. 자아를 가졌을 때 태몽을 껐는디? 엄마는 내 자랑을 시작하려 한다. 그 전에 다 들었어라.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을 끊는다. 그러나 귀가 들리지 않는 엄마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만다. 작달만한 용 한 마리가 구들장 아래로 들어갔는데 당신이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더라는 이야기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참는다. 당신의 아들이 아기였을 때 피부가 흰떡 같았고 자라면서 예쁘고 수말스러워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이야기. 오죽하면 동네에서 당신의 집을 예쁜 학생 집이라고 불렀겠느냐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엄마는 다시 큰동생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놈이 성질이 지랄맞아 고함을 쳐대서 그렇지. 집안 청소 다 해주고 빨래도 다 해줘서 몸은 편해요. 지난번에는 회뜨거나 민어뼈를 얻어와서 고아주는디. 너는 운전을 하면서 마음이 무겁다. 말을 돌려 엄마의 입을 막고 싶지만 엄마가 잘 듣지 못하니 소용없는 일이다. 엄마는 귀가 안 들리면서 주위에 대한 배려도 없어진 듯하다. 자식들이 있는데도 요양원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의 처지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요양원 입주가 시어머니의 선택이긴 했다. 시동생과 살고 있던 시어머니는 너희 내외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훌쩍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시누이와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 남들처럼 자식들에게 떠밀려 요양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판단으로 요양원에 입소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는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초기에서부터 중증까지 치매 환자가 대부분인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는 제일 정신이 말짱했다. 어머니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요양보호사들은 시어머니에게 잠깐 환자를 감시해달라든가 싸움을 말려달라든가 하는 부탁을 했다. 돌봐야 할 사람이 많으니 손이 늘 부족해서 시어머니의 작은 도움에도 크게 고마워했다. 요양원 생활 초기에 시어머니의 주된 화제는 당신이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도와 무슨 일을 해결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내가 시어머니 방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다.
한방을 쓰고 있는 이가 변기 시트와 바닥에 오줌을 흘려놓아 닦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내가 보기에 시어머니는 마치 선행상이라도 받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다. 제 시간에 챙겨주는 새끼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자신감 덕분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도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있는 환자들과 달리 언제라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월감도 시어머니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있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그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 듯 심기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호련히 집에 돌아와 있기도 했다. 그러다가 원장이 전화를 몇 번 받게 되면 못 이기는 채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다. 너는 점심을 먹고 호텔에 들기로 한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둔 식당에서 불고기 백반을 먹을 참이다. 엄마는 예전부터 고기를 좋아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을 하게 된 이후 부쩍 고기를 선호한다. 두 어머니 모두 치아가 부실해서 푹 고운 닭이나 오리고기가 있었으면 싶었지만 인근에는 그러한 음식이 없었다. 엄마는 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오른손을 내게 내민다. 양손의 힘이 균등하게 주어져야 허리를 조금이라도 펼 수 있는 것 같다. 다른 쪽 문으로 내린 시어머니는 아장아장 걸어온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의 허리도 이제는 꿋꿋하지 않은 것 같다. 다행히 식당에는 의자가 있는 식탁이 있다. 두 어머니 모두 한 손으로 식탁을 잡고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꼼지락거리며 자리를 잡는다. 전골 냄비에서 불고기가 끓고 국물 맛이 우러나는 동안 어머니들은 밑반찬에 젓가락질을 한다. 엄마는 숙주나물이며 가지무침을 집는데 시어머니는 햄 볶음에 손이 간다. 요양원 생활 이래 시어머니의 식성은 확실히 변했다. 시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영양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불고기를 오목 접시에 떠서 나누자 시어머니는 국물에 밥부터 만다. 이것도 요양원에 가기 전에는 없었던 습관이다. 외식을 하면 엄마는 모든 음식을 맛있어 했다. 늘 자신의 손으로 많은 식구들을 거두어 먹여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식사는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다. 심지어는 식당에서 제공하는 믹스 커피조차 맛있다고 2잔씩 먹었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늘 깨작거리는 편이었다. 음식이 맛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 시어머니는 입이 짧은 것이 신분의 표양인 것처럼 행동했다. 외식을 마치고 나면 너희 내외에게 고맙다, 고맙다를 연발하는 엄마 옆에서 시어머니는 부모 생전에 잘해야지라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러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국물에만 밥 한 공기를 다 비운다. 식당을 나오면서 두 어머니 모두 운동화를 신는다. 당신들의 신발이 운동화로 바뀐 지는 10년이 넘었다. 엄마는 앉아서 운동화를 신고 일어날 때 내 손을 의지한다. 엄마가 지팡이를 짚고 걸을 태세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서서 신발을 신다가 손 좀 하면서 손을 내민다. 시어머니가 내게 손을 내민 것은 처음이다. 앉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는 겸연쩍어 하면서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고 엉거주춤 허리를 굽혀
발꿈치를 운동화 안으로 밀어넣는다. 지난 시절 시어머니는 가끔씩 사주를 보고 온 이야기를 했다. 나는 어딜 가서 보나 준호하고 산다고 그래야? 준호는 시동생의 이름이었다. 시동생은 남편의 3남매 중 삶이 가장 불안정했다. 시어머니가 사주를 보러 다니는 것도 대개는 시동생의 앞날이 궁금해서였다. 시동생이 새로 벌인 사업은 어떨지, 새로 만나는 여자와는 어떨지, 그러면서도 당신의 노후가 시동생과 함께일 거라는 것은 의심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당신의 노후가 시동생과 함께일 거라는 것은 의심치 않았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새빵들을 끼고 있는 덩치 큰 주택을 정리하고 살기 편안한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어떻겠냐고 시어머니에게 권했다. 시어머니는 너의 제안을 경계했다. 혹시 시어머니가 보러 다녔던 사주에 큰며느리와는 합이 들지 않았다거나 하는 괴라도 있었던 걸까? 내가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구는 며느리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역시 내 말에 탐탁스럽지 않은 반응을 보일 때가 많았다. 결국 200평이 넘는 집은 처분되고 양도세를 제외한 매매 대금은 상속법에 준해서 가족들에게 분배되었다. 시아버지가 남긴 통장의 현금은 시어머니 몫으로 남겼으니 시어머니가 받은 유산은 제법 컸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 돈에서 시동생에게 2층 집을 사주었다. 당신의 자녀 중 유일하게 제 집이 없는 아들이 안쓰러웠던 모양이다. 그리고 그 집은 한편으로 당신이 여생을 보낼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삶이 그 2층 집에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어머니가 시동생에게 집을 사준 일은 어쩐지 너희 내외로 하여금 시어머니 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난 것처럼 느끼게 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은혜가 단지 먹이고 입히는데 그쳤겠는가마는 부모의 재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것은 물질의 시대에 사는 자식들의 합의사항인 듯 했다. 너희가 맞이이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굳이 느끼지 않았던 것도 이런 연유에서일 것이다. 혼몸인 시동생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은 생각만큼 눅눅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식사할 때마다 띄엄띄엄 전해 듣게 되는 이야기로 내가 짐작한 바는 그랬다. 집도 시어머니가 사주었고 생활비도 시어머니가 대고 있으니 시어머니는 시동생의 삶 전반에 관여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동생은 혼몸이니 친구도 만나야 했고 연애도 해야 했다. 시동생이 여자를 사귀면서 불화가 시작되더니 마침내 모자는 같은 밥상에 앉지 않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1층에서 시동생은 2층에서 따로 생활하게 된 것이다. 시어머니가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부터였을 것이다. 시동생의 2층 집은 시어머니의 옛집과 거리가 멀었다. 시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낯익은 동네의 골목과 시장, 이웃들에게서 뚝 떨어져 나온 것이다. 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왔던 낯선 집에서 팔순이 된 시어머니가 혼자서 끼니를 해결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면서 자신을 거두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다른 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으므로 한동안은 가사 도우미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옛집에서처럼 정기적으로 나오는 방세 없이 곶감 빼먹듯 저금을 헐어쓰는 생활이 시어머니는 두려웠을 것이다.
너는 시어머니의 경제적 형편을 정확히는 모른다. 시어머니의 돈은 시누이가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을 부르면 밥 챙겨주는 일이 더 신경 쓰인다면서 더 이상 도우미를 쓰지 않기로 했다는 말에서 너는 시어머니의 불안을 짐작했을 뿐이다. 혼자서 생활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빨래를 널러 가다가 옥상 계단에서 미끄러지기도 했고 문턱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다. 어깨가 아파서 오른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너희는 병원 안을 간다든지 병원비를 낸다든지 하는 후속 조치만 했지 적극적으로 시어머니를 부양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어쨌든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어서 응급 상황은 면해왔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게 일말의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연배의 노인들에게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삶이란 낯설고 두려운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노쇠해진 몸을 의탁하고 적극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요양원을 선택한 시어머니의 용기는 대단해 보였다. 자식들에게 구차한 손을 내밀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이 느껴졌다. 나날이 전화가 잦아지고 응석이 늘어가는 엄마와 비교해 볼 때 시어머니는 확실히 고고한 성정이 있었다. 어머니들과 함께 온탕에 들어가면서 너는 허리 굽은 엄마에게 온 신경을 썼다. 바닥 조심하라고 몇 번이고 주의를 주면서 개인 샤워기가 있는 곳까지 손을 잡아주었다. 탕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엄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석조로 된 바닥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다. 어머니들이 탕 쪽으로 걸어오자 너는 얼른 나가서 엄마의 손을 잡고 탕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를 탕 안에 앉히고 시어머니를 돌아보니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탕 밖에 디딤돌에서 탕 안으로 건너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욕조의 가장자리를 부여잡고 난간을 넘어오는데 힘을 타지 못한 두 다리가 덜덜 흔들렸다. 시어머니는 엄마와 너의 부축을 받아 탕 속으로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세잔함에 너는 충격을 받았다. 엄마는 허리가 굽긴 했어도 집안일도 하고 동네 외출도 했다. 실버카라고 불리는 보행보조기를 밀고 걷기 운동도 다니고 있었다. 그에 비해 시어머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요양원 건물 안에서만 생활하고 걸을 일이 별반 없기 때문에 하체의 힘이 약해진 모양이었다. 집안일에서 자유로워진 시어머니의 어깨에는 통증에서 벗어났고 젓가락 잡기가 힘들었던 오른손도 이제는 재구실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신 다리 힘이 사라진 것이다. 너는 어머니들과 함께 온천탕에 갈 때면 언제나 때미는 이에게 몸을 맡겼다. 휴가에서는 너에게도 어머니들에게도 약간의 호사를 누리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휴가철이 지나서인지 때미는 이가 한 사람뿐이었다. 너는 어머니들을 개인 샤워기가 있는 자리에 데려다 두고 먼저 때를 밀고 나왔다. 제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두 어머니는 다시 탕에 들어갔나 보았다. 둘이서 손을 잡고 조심조심 자리로 걸어오고 있었다. 너는 좀 마음이 놓였다. 겨울에 다시 와도 되겠구나 싶었다. 엄마는 혼자서 녹차탕에 들어갔다 왔다고 자랑을 했다. 해수탕과 자스민탕, 녹차탕이라고 이름 붙은 욕조들 중
녹자탕의 수온이 제일 높았다. 엄마는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다. 그래서 해수탕만 이용하라고 당부를 했건만 아마도 사돈의 허약한 모습을 보고 엄마는 당신의 건강 상태에 갑자기 자신이 생겼나 보았다. 다음으로는 엄마가 때를 밀었다. 어머니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순서를 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엄마가 양보를 했고 시어머니는 이를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아들 쪽이 딸 쪽보다 서열이 높다는 듯이. 그러나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극구 사양을 했다. 시어머니는 목욕 의자에 앉아서 때 타올로 계속 당신의 몸을 문질렀다. 요양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목욕도 시켜준다고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그에 대해 불평하곤 했다. 사람이 늘어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비누칠과 샤워로 목욕을 대강 끝낸다는 것이다. 시어머니는 아마도 때가 많이 나오면 때미는 이에게 민망할까봐 저렇게 순서를 미뤄가며 몸을 닦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번 여행에서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은 간식이다. 엄마가 좋아하는 무화과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과, 그리고 생과자를 만드는 제과점을 찾아 흰 앙금으로 만든 상투과자와 계피소가 든 만주, 생강과자와 샌베이라고 불리는 부채과자를 샀다. 요즘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는 찾기 어려운, 그러나 시어머니들의 추억 속에서는 고급 생과자로 남아있을 옛날 간식거리였다. 차는 드립백 커피와 믹스 커피를 가져갔다. 시어머니의 커피 취향은 내 취향과 함께 변해갔으나 엄마는 여전히 인스턴트 커피를 선호했다. 금음이 가까워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통유리창을 밀치니 솔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쾌적했다. 어색한 침묵의 순간을 피하려고 너는 볼륨을 줄여 거실의 TV를 켠다. TV의 낮은 소리 사이로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요양원에 처음 갔을 때 내가 이지적인 인상이라고 했던 여자가 도통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자기 물건 없어졌다고 아침마다 소리 지르는 여자의 이야기. 미용 봉사를 하러 오는 이가 있지만 원장은 당신에게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라고 했다는 이야기. 치매 환자가 늘어나니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예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생과자를 먹던 엄마는 문득 너를 보면서 천진스럽게 웃는다. 아, 정말 편하고 좋구나. 죽기 싫어서 어쩌구나. 너는 처음으로 엄마가 귀엽다고 생각한다. 너는 그동안 엄마의 응석 섞인 말투에 거부감을 느껴왔다. 그것은 엄마로서의 말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반세기가 넘게 너는 엄마 노릇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익숙해져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챙겨주고 내게 고운 것을 찾아주고 내가 불편할까봐 전전긍긍하고 내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헌신했던 엄마. 너는 엄마가 영원히 엄마로서의 직분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모양이다. 엄마의 어리광이 내게는 마치 직무유기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엄마도 면 소재지 약방집에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는 꽃다운 처녀였다. 결혼을 하고 처음에는
시댁 식구와 남편을 위해, 나중에는 아들, 딸들을 위해, 그리고 말년에는 손자, 손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면서 엄마의 허리는 점점 굽어진 것이다. 저 세상으로 떠날 나이가 가까워지는데 죽기 싫어서 어떡하냐니. 엄마의 얼굴에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니 약방집 외동딸의 귀여움이 묻어났다. 언제나처럼 더블베드가 있는 큰 방에서 두 어머니가 함께 자기로 한다. 시어머니가 먼저 침대의 한쪽 자리를 잡았는데 엄마가 자리를 바꾸었으면 했다. 제가 화장실 쪽에서 잘게요. 자다가도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야 하니 사돈 깰까 봐서요. 아이고, 나도 하룻밤에 몇 번씩 화장실 출입을 하요. 징해라.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당신의 자리를 고수할 뜻을 분명히 한다. 엄마는 아쉬워하며 창문 쪽 자리로 걸어간다. 유의를 느끼고 일어나서 침대를 돌아 화장실에 가기까지의 거리가 엄마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것이다. 재작년 겨울 몸살 감기로 심하게 앓고 난 후 엄마는 요실금이 생겼다. 외출이 길어질 때면 실수할까 싶어 기저귀를 쓴다고 했다. 시어머니도 요실금이 있었다. 당신이 중얼중얼 증상을 호소한 것은 10년쯤 전이었다. 요새는 기침만 해도 오줌이 찔끔 나와야. 그리고 혼잣말처럼 덧붙였다. 배꼽 아래를 째서 금방 수술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마는. 그때만 해도 너는 시어머니가 비뇨기 계통의 질환을 내게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다. 생식기 관련 질병은 당신의 딸과 상의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었다. 내가 못 들은 척 넘기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요실금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시누이가 해결해 주었을까? 아니면 시어머니도 기저귀를 쓰고 있을까? 바쁠 일 없으니 느긋하게 일어나서 9시쯤 아침을 먹자고 했는데 7시 반에 잠이 깨어 큰 방을 열어보았더니 어머니들은 이미 화장을 마치고 내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11시에 방을 비워줘야 한다며. 내가 깰까봐 거실에 나오지 못했던 어머니들이 소파에 앉는다. 아침을 먹고 나서 온천탕에 한 번 더 들르기로 했는데 웬 화장이람. 너는 어머니들이 잊어버린 일정을 다시 상기시켜준다. 아직 시간 많아요. 1층에 가서 황태해장국 드시고요. 방에 와서 쉬었다가 차에 짐 실어놓고 온천탕에 갈 거예요. 참 잘 잤다. 11시에 방을 비워줘야 한다며. 내 말을 열심히 듣는 것 같았던 엄마는 또 11시 타령을 한다. 엄마는 호텔방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가 11시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것이다. 내가 좀 무리를 하면 두 어머니에게 하루쯤 더 호사를 누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너는 잠시 갈등을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한다. 너는 돌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온천욕을 마치고 호텔에서 나온 시각이 11시. 너는 큰 길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대형 슈퍼마켓을 발견하고 차를 세운다. 시어머니는 외출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길에는 간식거리를 챙기고 싶어 한다. 요양보호사나 원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방을 쓰는 이들에게도 인심을 쓰고 싶은 것이다. 너는 귤이나 요구르트처럼 나누어 죽이시고 노인들에게 덜 위험한 음식을 권한다. 시어머니는 혼잣말처럼
빵이 좋다고 한다. 너는 시어머니가 가리키는 파일 위에 초코 과자를 쇼핑백에 넣고 시어머니가 중얼중얼 찾았던 젤리와 계피사탕도 함께 사서 당신의 가방에 따로 넣는다. 1시간쯤 차를 타고 가면 점심 예약이 되어 있는 식당이 있다. 점심을 먹고 또 1시간쯤 달리면 오후 2시경에는 예정대로 시어머니의 요양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은 벌써 가벼워지는 듯하다. 깜빡 잊고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방광염 증세가 느껴지지 않는다. 점심 식사는 성공적이었다. 두 어머니가 고기 다음으로 선호하는 음식은 장어였다. 다만 장어집은 너무 분주하고 소란한 게 너는 늘 불편했다. 장어를 종업원이 구워주든 손님이 굽든 숯불이며 불판이며 연통이 식탁 위를 오락가락하고 연기와 소음이 들끓기 때문이다. 노인들이 치이는 전투 같은 식사였다. 다행히 내가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식당은 한갓지면서도 편안했다. 가정집의 거실 같은 분위기에 소파가 놓인 식탁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100년은 됐을 법한 벚나무가 단풍들 차비를 하고 있고 시골집에 지붕과 담벼락이 한가로웠다. 주방에서 구워져 무쇠 주물팬에 담겨 나오는 장어도 좋았지만 묵은지 무침과 깻잎 장아찌, 가지나물 같은 밑반찬이 깔끔했고 후식으로 나온 장어탕까지 깊은 맛이 있었다. 엄마는 여행 중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좋다면서 즐거워했고 시어머니도 오랫동안 수저를 놓지 않았다. 너는 여행의 마지막 식사가 흐뭇하게 마무리된 게 만족스럽다.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화장실에 들르겠다고 한다. 너는 시어머니를 따라가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린다.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화장실의 위치만 가리켜주곤 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쇠잔한 몸을 본 터라 자리에 앉아 있을 수만 없다. 젊은 사람에게는 소변을 본다는 간단한 행위로 그칠 일이 시어머니에게는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내리고 변기에 앉고 방광에 힘을 주고 휴지로 닦고 속옷을 올리고 바지를 올리고 변기에 물을 내리고 라는 힘겨운 과정으로 경험되는 것 같다.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시어머니의 끙끙 하는 소리가 화장실 밖까지 들린다. 소나무가 듬성듬성한 야산 아래로 요양원 쪽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 보인다. 인근에 작은 강으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가는 풍광도 나쁘지는 않다. 너는 천천히 커브를 돌아 실버가든이라는 요양원 간판이 대각선으로 보이는 다리를 건넌다. 시어머니는 일단 안전하게 거주지에 도착했다. 너는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는다. 아이고, 들어가기 싫다. 너는 내 길을 의심했다. 방금 시어머니가 들어가기 싫다고 했는가? 편한 데 있다가 와서 그런지 더 들어가기가 싫어. 시어머니는 역성이라도 들어주기를 바라는 듯한 얼굴로 엄마를 본다. 엄마는 너와 공모하여 시어머니를 버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미안한 표정이 된다. 너는 아주 짧은 순간 그냥 이대로 시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갈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너는 계획에 없는 일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너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돕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아이고, 언제 또 만날까라? 시어머니는 마지못한 듯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어머니, 2주 후에 다시 만나잖아요. 추석날 저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시기로 하셨으면서. 너는 금방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갈 이유라도 되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비장한 인사를 희석시킨다. 엄마는 말이 없다. 엄마도 요양원에 들어가기 싫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다. 1시간 후면 너는 엄마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내 집에 가서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다시금 아랫도리에 화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낀다. 번강염 약을 먹지 않았다.